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트럼프가 뉴스죠, 전 세계에서. 그럼요. 지금 뭐 네. 트럼프를 이해하는 게 지금 전 세계를 이해하는 거고. 예. 트럼프가 또 관세로 뭐 다들 그냥 조진다는 표현은 좀 저렴하네. 너무 관세를 과감하게 부과하니까 네.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인데 저희가 예. 오늘 아주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거의 그냥 트럼프를 모신 거랑 저희는 진배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의 마음속에 네. 생각을 다 알고 있는 분을 그렇습니다. 모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 관세 정책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계신 관세 전문 변호사님이신데 네. 한국 정부가 네. 급히 좀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초청했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중간에 인터셉트해서 일단 3프로 TV 들렸다가 네. 정부로 가시라. 요거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만 몰래 듣는 예. 뭐 그런 분을 저희가 살짝 모셨습니다. 습니다. 예. 자, 그 ACI 로우 그룹의 김진정 변호사님, 미국에서 지금 관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통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지금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좀 이게 생각보다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배워볼까 합니다. 예, 인터뷰는 저희가 영어로 진행할 거죠? 근데 한국말을 잘하시네. 다행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Good evening.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야, 거기 비싼 동네 아닙니까? 오렌지 카운티. 뭐 오렌지족 있는 그 동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미국에서도 법률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네, 뭐 로펌을 운영하고 있죠. 아, 그러시군요. 조그마한 뭐 로펌의 사장입니다. 예. 이번에 한국에 오신 건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네, 네. 좀 딥한 스터디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그래서 들었습니다.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걸 예, 저희도 살짝 일단 저희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뭐부터 배워야 되겠습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그 뭐 사실 제가 이게 저도 약간 리서치를 해보니까 우리 예. 이 3프로 TV 뭐 관세 얘기도 많이 하시고 예. 뭐 어제도 하시고 그제도 하셔서 좀 지겨울 텐데 예. 제까지 나와서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그러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뭐 많은 분이 하셨는데 이제 좀 총평을 해보면 부분 다 잘 하셨지만 그러나 통으로 좀 구슬을 좀 깨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사진을 하나 보면서 좀 시작할까 네.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제 관세를 무장한 트럼프 2.0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마가. 마가 예. 요 마가를 끝날 때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차트를 하나 보여주고 시작할 텐데 이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 예. 이 차트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차트가 그 1950년부터 2025년도 사이에 이 노동자들의 그 임금의 배분,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돈이 예. 이 총 생산의 어느 정도 비율이냐. 배분해 가는 그렇죠, 게 그렇죠. 비율이. 네, 배율. GDP 중에 노동자가 얼마나 가져가냐? 그렇죠, 그렇죠. 이게 67%다였겠죠. 예. 이제 2001년도까지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머지는 기업이 가져가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2001년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2001년도에 이제 이 비극의 역사는 예. 트럼프 관세의 이 비극의 역사는 2001년도 중국이 WTO를 가입함으로써 시작됐다라고 보여주는 차트죠. 그때를 계기로 보면 근로자들의 몫이 뚝뚝 뚝뚝 떨어져서 이 주식 하시니까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예. 그냥 밑으로 계속 저거는 네. 월드입니까? 아니면 USA의 USA죠. USA. 네, USA. 뭐 Who care about the world? 그죠? 우리 미국에 미국에 대한 건데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통 working people 예를 들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냐니 특별히 제조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차트 하나 더 보면 이 끊임없는 무역적자. 그죠? 지금 뭐 중국이 한 6조 달러 정도 그리고 지금까지 근 뭐 몇십 년 동안 상당한 포션들을 이렇게 했고
이 자유무역협정, 뭐 우리가 좋아하는 한미 FTA, 나프타 다 해봤는데 예. 무역 적자만 늘어나더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또 트럼프 참모들이 그런 거 왜 하냐? 그딴 거. 무역 적자, 이 FTA는 WTO는 BS다. 예. 이 뭐 방송에서 사용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불쉿. 아, 불시에 그렇죠. 먼저 해주시니까 이 불시이 아니라 빅 불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참 미국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다가 뭐 재정 적자에다가 뭐 그죠 37조 달러 뭐 엉망이죠 한마디로. 무역 적자. 그리고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날 기억하세요? 바이든 옆에 있는데 맞아. 그냥- 바이든 욕을 대놓고 하더군요. 그렇죠 대놓고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거기서 올라가 보면 그 이전에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는 그 대통령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머저리다. 예? 그런 컨셉으로 이제 미국이 다 망가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보자. 라고 해서 그냥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 거죠. 예. 그거의 수단이 관세다.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설명하는 게 네 가지 포인트인데 왜 트럼프가 돌아왔나? 그냥 뭐 돈도 많고 아, 말을 하고 해서 그냥 편하게 골프 치면서 그의 인생으로서 그렇죠. 왜- 그렇죠. 그래서 왜 돌아왔을까? 야, 예. 그걸-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뭘 바꾸려고 이렇게 황폐한 나라를 자기가 세워보겠다. 예. 그죠? 음. 경제를 살리는 구제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해필은 왜 관세를 들고 왔나? 그걸 그 볼 중에서도 거고. 네. 아. 그리고 그게 진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까? 그 현재 우리 상황과 또 미래를 한번 쳐다보고 자 실제로 이제 액션이 들어갈 텐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예, 얘기죠. 좋습니다. 네. 큰 그림으로. 자 그래서 트럼프는 왜 들어왔을까요? 그냥 집에 있으면 되지. 돈도 많은데. 트럼프는 원래 이렇게 쇼잉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쇼잉- 주목받는 거 좋아하고. 쇼잉 많이 했죠. 했죠. 예. 대통령도 했으니까. 할 만큼 했고. 저는 트럼프도 이제 철이 들었다. 왜 처리 들어? 이제 첫 번째 대통령 할 때까지만 해도 뭐 뭣도 모르고 좀 했는데. 뻐겨 보려고 뭐 이제 돈도 많으니 나는 이제 그렇지. 권력도 가져보겠다 했는데 사람이 언젠가 이게 뭔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렇게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이 소명 의식이 생겼다? 그렇습니다. 이제 소명 의식이라고 뭐 봅니다. 사람들이 심리학에 보면 예. 인간이 이제 그 생리적인 욕구를 다 충족하게 되면 예. 그 다음에는 association 소위 말해서 이렇게 뭔가 함께하는 그런 이제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association 욕망이 생긴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안 나가던 동창 돈 좀 벌면 네. 동창에 나가서 카톡이 들어가서 아, 누가 돌아가시면 뭐 삶과 위로를 드립니다. 마음에는 없는데 이렇게 예. 보내고 또 왜냐하면 뭔가 빠지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인간에. 아,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뭐가 됩니까? 동창 회장이 되죠. 네. 그죠? 동창 회장이 돼서 예. 또 열심히 하죠. 근데 이제 그다음이 명예욕이라고 그래요. 자, 명예 욕심 다음에 욕망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명예욕 다음에요? 네. 명예욕 다음. 뭐 이 대표님은 이제 3% 해가지고 이제 그냥 좋아요. 내션 좋아요 받기.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렇게 유명해지셨고 그 다음에 네. 뭡니까? 그다음은 그 명예도 다 명예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른 사람이 나 알아주는 걸 명예라고 하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는 않더라도 의미 있는 something. 그렇죠. 그걸 이제 영어로 레거시라 그러죠. 예. 뭘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회장할 때 나는 이랬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첫 일기 때 뭔가를 남기고 싶었는데 예. 중간에 중간 선거에 지는 바람에 이게 찝찝하게 끝난 거야. 이대로 그냥 끝나면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지. 아니다. 그냥 회장을 했지만 뭔가 남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2기 때 나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2022년도에 바이든 하는 거 보고 이제 뭐 좀 결심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제 들리는 말이 하면 이게 영 마음에 안 들어. 그 IRA 하면서 돈을 또 드립딱 푼단 말이에요. 예. 이러다가 이거 미국 내가 좀 제대로 코스를 잡아놨는데 다시 망하는 길로 가겠구나. 라는 생각에 안 된다. 다시 나간다. 해서 다시 나왔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뭐, 합의를 봤습니다. 예. 그죠? 예. 자, 그러면 왜 관세를 들고 왔을까? 라는 겁니다. 관세를. 하필. 관세가 뭐길래 관세를 들고 와서 이 관세로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 병들었다는 관점에 봤을 때는 관세가 뭡니까? 약인 거지. 그렇죠. 처방약이 치료제라면. 치료제라죠. 네. 예. 그렇죠?
자 이런 치료제를 가지고 치료가 될까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약간 이제 관세를 좀 전문하는 사람으로서 관세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예. 자 관세는 수입 상품에 대한 세금이죠. 예. 예.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이 수입 상품에 대한 세금인데 이 관세를 누가 납부합니까? 정부에? 외국 사람들이. 아니. 미국에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납품하지. 수입 상품이니까 수입업자가 납품하죠. 그렇죠. 우리 안 대표님보다 확실히 이 대표님이 공부를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입자가 납부를 합니다. 예. 그 영어로 이걸 이제 import of record라 그러는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수입자가 납부를 합니다.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네. 지나갑니다. 예. 수입자가 납부를 하고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얘기할 때 이게 물어보면 외국 애들이 알아서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당히 헷갈리죠. 그렇죠. 자, 궁금증을 지금 풀어드리지 않고 제가 계속 보시는 분한테 조금 이따가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이제 관세가 수입 상품에 대한 세금이고 수입자가 낸단 말이에요. 네. 그 내고 그러면 이 관세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관세가 전통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세 가지 역할을 해요. 그걸 네. 영어로 우리가 3R로 표시해요. 예. 예를 들면 revenue, 예. 세수, 네. restriction, 어떤 그 규제. 규제, 그죠?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 그다음에 이제 상호성, 우리 상호성이 세 가지겠죠. 그러니까 예.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작동을 하면서 관세 역할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사용된 외교적인 툴로서 관세를 사용하죠. 트럼프가 많이 사용했다시피 예.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펑션이 있는데 그러나 교과서적인 펑션은 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있고 미국은 많은 식품이나 제품들을 수입을 하고 사실 이런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종류는 97%를 수입합니다. 예. 그리고 월마트는 70% 이상이 다 수입품이다. 예. 그렇죠?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너무나 중요한데 이 관세를 가지고 관세를 조절해서 한번 미국을 일으켜 보겠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많이 이전부터 공부를 했을까요? 이전부터는 아니고 그래도 일기 때부터도 관세 얘기를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렇겠네. 하기는 했었으니까. 사실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한 것은 1980년대로 올라가요. 예. 아, 예. 젊은 트럼프 때. 젊은 트럼프 때 다이안 소일이랑 그 인터뷰 할 때 보면 그 당시에 일본이 미국의 GDP 한 73%로 갔을 경우에 일본 애들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 일본 제품 왜냐하면 사실 일본이 거의 프라자 합의 이전에 예. 상당했잖아요. 그때 한번 눌러주고 완전히 미국 자동차 산업이 있는데 다 망가뜨리면서 들어온다. 관세를 매기자라고 주장했었어요. 예.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나온다고요. 상당히 옛날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다 그렇게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나 자기가 뭐 솔직히 관세에 대해서 뭐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관세를 공부를 시킨 분이 계셔요. 자, 요 다음 화면 띄워주실까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론을 뒷받침한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이 사람이 제1기 때 통상부 장관이었죠, 그죠? 네. USTR.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분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말하라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이분이 자기가 이미 자기를 불렀을 때 나를 USTR 대표로 시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간 거죠. 예. 가서 이제 계속 트럼프랑 얘기하면서 몇 밤을 두고 관세에 가르쳤어요. 당선된 후에. 그렇죠. 예. 자, 우리 대통령 카카께서도 이전부터 관세의 그런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자, 관세 정책은 이렇게 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정책은 전부 다 여기서 나왔다 보시면 돼요. 네. 완전 선생님이다, 선생님. 선생님이죠. 그래서 트럼프 때 모든 장관들이 다 힘들고 잘못하면 쫓겨나갔는데 예. 유일하게 트럼프가 마음대로 못하는 장관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자기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Low Trade is Free라는 책에 보면 미국이 수십 년간 무역 정책을 실패했고 WTO, 뭐 FTA 다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미국의 미래가
무역 정책의 지속적인 변화에 달려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뭐 저기 뭐 주식 하실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미국은 뭐 소비 국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미국이 더 이상 소비 국가로 존재하면 안 되고 프로듀스 생산 국가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트레이드 팔러시가 워킹 피플을 돕는 쪽으로 된다. 아무리 잘 되면 뭐 하느냐. 워킹 피플도 잘 돼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세가 답이다라고 그렇게 책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방전도 내놓으셨어요. 몇 가지를 했는데 무역 규제 우리가 최근에 많이 보았던 무역 규제 또 공정 무역 그다음에 수입 규제 강화 뭐 그다음에 뭐 선택적으로 정부를 지원하자 여러 가지 이제 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무역 수지 개선입니다. 무역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쉬운 게 관세였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관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관세를 특별히 사랑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관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참 이론적으로 참 좋아. 예. 이게 뭐가 치료제로서 역할이 있어. 근데 특별히 또 이 치료제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를 하여튼 다른 나라랑 뭘 하려면 뭘 주고받거나 아니면 주고받는 거 아니라도 우리가 때리면 주먹이라도 아픈데 이건 그냥 관세 부과 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도 안 아프고 쟤들만 아프고 효과는 아주 되게 좋은 약인데. 그렇죠. 그런데 더군다나 트럼프가 이게 막 예. 뭐 예를 들면 뭐 승인을 받고 이런 건 너무 싫어요. 의회 승인 없이. 그렇죠. 왜 승인 없이 하는 하는가. 안으로 휘두를 수 있는 가장 왜냐하면 이제 다 트럼프는 비즈니스 스타일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뉴욕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하나 짓고 싶다. 예. 부동산 업자니까. 근데 이제 시청에 가서 예를 들면 퍼밋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퍼밋을 받으면 이게 뭐 1년도 걸리고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제 일단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해 놓고 건물을 지어. 일단. 예. 지으면 건물이 올라올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시티에서 너 이게 불법인데 아직 허가 없는데 뭐야? 그러면 코र्트에 가가지고 인장션을 받아옵니다. 즉 가처분을 신청을 해서 판사 명령을 받아와서 건물 이 착공하는 걸 중단을 시켜요. 그럼 일정 기간 동안 중단을 해. 예. 그때 못 하는 거지. 예. 그러다가 이제 그 템포러리로 중단시킨 것이 끝나면 예. 다시 공사를 계속해. 예. 그래서 공사를 1년 반 만에 끝났어. 예. 그리고 뻗고 기다리는 것보다 일단 짓고 나서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빠르다. 계속 못 기다려 트럼프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바뀌어? 시장이 바뀌어 버려요. 예. 그럼 새로운 시장이랑 뭘 해요? 딜을 해. 딜을 자기가 해. 잘하는 협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느냐? 야, 건물은 지었고 이미 분양 다 받았고 시민들 들어온다. 어떻게 할래? 그리고 내가 공원 지어줄게. 그리고 도네이션 하고 윤리 새로운 시장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래서 탭 딱 끊고 그렇죠. 그래서 이 승인 필요 안 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지. 관세가 이 관세는 그렇다는 거죠. 이유만 있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목받기가 너무 좋아요. 관세가. 네, 관세 왜냐하면 관세 한마디 하면 그냥 사람들이 절절매잖아. 네. 트럼프가 주목받기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게 사용해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내국세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게 그렇잖아요. 선거 도중에 뭐 소득세 국민들 걱정하지 마시고 예. 내가 외국세로다가 외국 사람들한테 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편하게 해줄게요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될까?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게. 그래서 인터널 레버뉴 서비스를 없애버리고 엑스터널 레버뉴 서비스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게 요거는 한번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전체 국세 대비 관세 비율인데요. 이 미국이 이제 이런 남북 전쟁 때까지는 관세가 미국 세수의 주 원인이었습니다. 80% 이상. 예.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맥킨리 관세가 들어오고 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내국세가 들어왔는데 1911년 이후에 내국세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금은 이 관세가 내국세에 비해서 아주 작은 포션이죠. 코끼리 비스켓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관세를 걷어봐야 예. 세수를
충당할 수 없는 구조적인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관세율이 낮으니까 내국세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예. 2022년도에 미국 역사상 제일 많이 관세를 걷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냐? 111.8 빌리언. 예. 그래 한국 돈으로 그저 한 150조 정도. 관세를 가장 많이 걷었을 때가. 그러니까 뭐 중국에 뭘 때리고 다 했을 때도 결국 이거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세로 뭘 하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는 수치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그럴 거죠.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세금 안 걷고 관세로만 하겠어요. 관세가 많아지면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오히려 관세 수입이 줄수 물론 있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 외국세랑 관세비 관세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닌데 그건 좀 뒤에도 나오겠지만 근데 궁금한 거는 이제 네. 트럼프가 계속 관세를 얘기하는 게 저희가 대충 배우기로도 네. 지금까지 감세 이런 건 별로 안 냈지만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가 세금은 줄이는 게 좋아. 그렇죠. 감세를 계속 해야 돼. 규제도 완화해야 돼. 근데 어디선가 돈은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관세로 좀 벌충해 보자.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낮으니 관세를 좀 높여.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좀 낮춰도 내국에서 미국 내에서 세금을 낮춰도 관세로 좀 벌충하면 될 거 아니니 그런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미국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입 예. 금액이 3.5조 달러 정도 돼요. 3.5 트릴리언 정도 되는데 예. 거기다가 자 연방 세수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소득세를 포함한 연방 국세를 5.8 트릴리언 달러, 약간 6조 달러 이하 정도로 걷어요. 예. about 6조 달러. 예. 그러면 3.5 트릴리언 달러에서 이거를 관세를 100%를 해도 3.5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관세가 100%가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지. 네, 말이 안 되는 해도 거죠. 그렇게 많지는 해도 안 않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저 트럼프 그 책사 중에 한 사람이 보편 관세를 그들한 말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상태에 나와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최근에 뭐 뉴스에 많이 보셨다시피 화면 하나 띄워주실까요? 이 레이트를 보면 캐나다, 멕시코, 뭐 캐나다 그러면 오요, 차이나, 뭐 유러피언 이게 뭐 최근에 좀 왔다 갔다 해서 이 좀 차트가 약간 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관세를 먹이겠다 했고 일부는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중국 같은 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4월 2일 날 뭔가 빅 어나운스먼트가 있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상태에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세 정책의 한 후폭풍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는 얘기죠. 예. 자, 이 관세 정책을 트럼프가 폈을 때 어떤 일이 날 것인가? 4월 2일 이후에 관세 정책을 하게 되면 제일 후유증이 뭘까요? 뭐 지금 물가가 오를 거다. 뭐 그런 그렇죠. 그런 물가 제일 얘기들 많이 위험하다고 나오죠.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물가 가운데서 결국은 인플레이션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예. 인플레이션이 과연 발생할까요? 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 네.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가격의 지속적인 네. 영어로 하면 뭡니까? 컨티뉴어스입니까? 영어는 잘 몰라서.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인플레라고 하지. 그렇죠. 한 번 가격이 올랐어. 이거를 인플레라고 하지는 않아. 그냥 이건 가격 인상이다. 그렇죠. 그렇죠. 관세라는 건 그냥 컨시스턴트리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세는 한 번 올리면 그다음부터는 그만큼만 비싸지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넘어온 운동화가 10만 원 하다가 관세 때문에 20만 원이 된다고 해서 21만 원, 22만 원, 23만 원 이렇게 이후에 올라갈 일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된다 그러면 과연 관세 정책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렇게 관세를 올렸을 때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는다는 뭔가 이론이 있었을 거 아니냐고. 예. 그렇죠? 예. 그거를 하나 생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자, 그걸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이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라 그분들이 생각하는 걸 제가 한번 이렇게 예.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 트럼프는 고물가를 원치를 않아요. 당연히 그죠? 당연히. 예. 그리고 이 에너지 가격인데 이 에너지 가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5 트릴리언 달러의 수입 금액이 있고 자 여기다가
한 10%를 관세를 하게 되면 10%를 올린다고 치고 예. 이 에너지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 13%라고 보고 그리고 이 관세가 3.5 트릴리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11%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10%를 올리고 에너지 가격을 10%를 내리면 똔똔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역할이 있는데 이 저 연방 공무원들을 계속 이렇게 해고를 시키면 오히려 디플레이션 영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그들의 소득이 그렇죠? 줄어들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면 트럼프 일기 때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고, 요걸 데이터를 예.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냐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발표했지만 관세를 높인다고 발표했지만 상당히 많은 예외 규정이 있다. 발표할 때는 예외 규정이 없다고 그렇게 발표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출국 조절인데요. 자, 이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 수출 국가에서 뭐를 조절합니까? 환율을 조절해요. 위안화를 절하시키니까 2018년도에도 예를 들면 관세 인상이 25% 되니까 위안화를 중국에서 비슷하게. 위안화를 해서 13에서 17%를 내려버려. 그것도 똔똔이 돼버리죠. 예,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이 DDP라는 건데요. 네. 수출자가 관세를 지불한다는 컨셉인데 이건 뭔 요거를 제가 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무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FOB다 하는 내용들을 다 알아요. 예. 선박 인도 가격. 자, 바이어와 셀러가 이 무역 거래를 계약을 할 때 바이어가 아무런 액션이 없이 셀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조건이 DDP 조건입니다. 즉 운임도 내고 운송도 해주고 예. 관세도 내고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반대는 EXW라 그래서 이 바이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우리는 만들어서 공장 문 밖에 던져놓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가져가. 그렇지. 자, 이런 경우에 만일에 DDP로 계약을 하게 되면 예. 그러면 트럼프가 아무리 관세를 올려도 미국 월마트는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겠죠.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품의 이 관세가 한 40에서 45% 사이가 전통적으로 이 의류 옷감에 있습니다. 신발. 예. 자, 그런데 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 관세 수입이 의류에 있는데 이 의류의 비즈니스는 저 티피컬하게 DDP로 갑니다. DDP. DDP가 공장 문 그러니까 앞에 던져놓은 공장 문 거. 앞에 갖다 준다는 중국 거죠. 공장에 만드는 사람들이 관세도 결국 낸다. 그렇죠. 월마트 문 앞에까지 갖다 자, 주는 그럼 거다. 그게 어떻게 해서 원래 관세는 수입자가 낸다 그랬잖아요. 예, 이 예. 대표님이.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개념은 수입자가 내는 건데 국경을 넘어오는 그게 거니까. 비중이 얼마나 되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DDP로 내는 경우가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게 소수예요? 그건 이제 계약하기 나름인데 예. 일기 트럼프 때 이후에 굉장히 DDP로 많이 바뀌었어요. 일기 때. 왜냐하면 이제 당해봤으니까 제가 수년간 항상 이 매년 이렇게 강의를 하면 무역 강의를 하면 대응책이 뭡니까 할 때 DDP로 계약하십시오. 그러면 일단 인포로는 계약이 돼 있으니까 네. 관세가 오르더라도 누가 내? 셀러가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러니까 DDP로 계약하는 걸 습관화해라.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중간에 관세가 오르든 혹은 뭐 상선 요금이 오르든 자,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수입자가 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네. 근데 미국 관세법이 참 특이한 게 이렇습니다. 이 수출자가 수입자로 둔갑해서 예. 자기가 관세를 내요. 이게 법으로 허용합니다. 네. 그래서 수입자로 그걸 우리가 shippers bond라 그러는데 법적으로 수입자가 돼서 수입자가 필요한 보험을 사가지고 예. 예. 이제 셀러 즉 수출자를 대신해서 직접 관세를 지불하는 거죠. 파는 사람이 파는 예. 사람이 지불하는 예. 거죠.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뭐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100만 부를 수출합니다. 월마트에. 예. 자, 그러면
예를 들면 100만 불을 수출하게 되면 관세가 30%, 중국 관세가 지금 정도 한 30% 정도 돼요. 예. 30% 되기 때문에 그러면 30%면 얼마입니까? 30만 불을 누가 내요? 수출 파는 사람이 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신고할 때는 100만 불을 신고하지 않고 20만 불을 신고해. 왜요? 그게 저게 가능해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수출자와 수입자 이중 장부지. 예를 들면 예. 20만 불을 보고하면 관세를 30% 내면 6만 불만 내면 되는 거죠. 예. 이게 왜 데이터가 나오느냐면은 이제 수입 금액을 다 중국에서 오는 금액을 합쳐가지고 관세율을 때려보면 예. 관세율에 맞춰서 그 돈이 나오지가 않아. 그러면 누군가는 장난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축소 보고하는 게 굉장히 보편화된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허술해요? 저걸 검증할 방법은 없나 그래서 봅니다. 특별히 언제부터 이게 심각하게 생겼냐면 트럼프 1기 때 2018년도에 요거를 관장하기 위해서 CBP에서 부스를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예. 관세청에서. 그래서 야, 너 DDP로 하지 마. DDP로 하는 것은 우리가 와치할 거야. 라고 커뮤니티에 아웃리치 하는 그런 세미나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관세청 그 직원이랑 같이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관세청 직원이랑 같이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의류가 그렇게 관세를 다 내면 이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편화되는 걸 CBP도 알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눈을 감아. 그럼 DDP에서는 누가 속이는 겁니까? 수입자가 속이는 겁니까? 수출자가 수출자가 관세 업무를 하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수입자는 거기 있는 인볼브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렇죠. 괜히 걸리면 후환이 난 몰라. 그럼요. 난 몰라 이러는 거. 더군다나 월마트 같은 데는 살 리가 없죠. 그래서 중간 이런 소울싱 컴퍼니라 그래서 다이렉트로 코스코에 수출을 안 합니다. 시스템상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래저래 실제로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보다 관세는 작게 거친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거꾸로. 작게 거치니까.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근데 단지 심리적으로 뭐 미시간 그죠? 인플레이션 심리 상태 뭐 그런 거 보면 심리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문제긴 한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럼 세금을 탈루할 수 있으니까 관세가 잘 작동하지 않을 거다. 그 말로 들려서. 그 막 그렇게 탈루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탈루가 되고 있고 단지 포션이 작을 뿐이죠. 왜냐하면 눈이 안 띌 만큼 하면은 왜냐하면 하루에도 뭐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감시를 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자진납세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를 이런 거예요.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올 때마다 세금을 징수하면 다 내야 되지. 그런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물건이 다 도착하고 내가 물건을 다 팔고 10일 안에 납세 신고를 하면 돼. 이야, 그러니 그리고 그 돈도 안 내면 안 내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관세청에서 야, 돈 내라고 뭐가 날라와? 청구서가 날라오고 독촉장이 날라오는 거죠. 그럼 안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 계속 안 내면 뭐 하느냐? 처음에 이제 이렇게 통관할 때 보안대 인슈런스를 삽니다. 그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페이를 하게 됩니다. 보증보험. 예를 들면 물론 그 금액이 작지만. anyway, 이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아니 그럼 예를 들면 그 보험금을 했던 내가 관세를 안 냈어요. 뒤늦게 뭐 축소를 하든 어쨌든 내가 계속 피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수출할 때는 뭐 불이익이 없어요?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낼 수는 없겠네요. 또 결국.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죠. 이름을 바꿔서. 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고. 자, 인플레이션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관세 인상이 2018년도 7월 6일 날 관세 인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중 합의를 1월 5일 날 2022년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이 차트는 인플레이션이 없고 거꾸로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됐다는 걸 보여주죠. 물론 여기 우리 경제 기자 출신이 계시지만 여러 요소가 인플레는 여러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데이터상으로 보여주고 이 얘기를 트럼프 진영이 하고 로버트 하이다이스도 그 자기 책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안 생긴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밀고 나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질문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는 이유가 부담스러우라고 매기는 건데. 근데 인플레이션이 걱정이다라고 하면 야, 인플레이션 안 일어날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매겨도 얘들이 다 낼 리가 없어. 다 탈루해. 그러니까 관세는 작동도 많이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인플레도 없어라고 설명한다면
그럼 관세가 작동을 안 하는 건데 관세를 왜 매겨? 라는 그런 뜻이 질문을 아니고 약간 좀 미스언더스탠딩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이 탈루라는 얘기는 그냥 해프닝이고요. 예. 그 앞에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생각하는 이 관세 정책에서 크리티컬하게 이 다리를 잡는 이 인플레이션이 나름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 그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탈루도 있기도 있고. 탈루는 그냥 파생 상품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2일 날 우리 상호 관세가 드디어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진짜 뭐 그날 무슨 일이 날 건가 굉장히 궁금할 텐데. 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구슬을 한번 돌려 봅시다. 과연 네. 무슨 일이 예. 날지. 구슬을. 자, 구슬을 돌리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일단 사주를 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 생년월일 그렇죠. 필요하니까 생년월일 필요하니까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죠. 사람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하겠죠. 네. 예.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정보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예. 사람들의 그거 하기 전에 이게 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주 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난 주에 좀 약간 갈팡질팡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뭐 봐준다고 했다가 안 봐준다 했다가 몇 번 하다가 연기했다가 예. 뭐 그렇게.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세 정책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정책이 잘 모른다. 플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주 계획된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이건 이제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 그림입니다. 자,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세의 세 가지 목적이 우리 이런 세수와 제한과 상호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상호성이 있는데 요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조금 설명이 안 되는데 요거를 원어로 그려보면 이해하기 좀 쉬워요. 예. 자, 세 가지가 동등하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이런 상호성을 유지하게 많이 하겠다면 야, 나도 관세를 내려줄 테니 너도 내려라고 FTA 같은 거 무역 협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레버뉴가 줄겠죠. 왜? 관세가 낮으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제한을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랬으면 당연히 또 레버뉴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내가 만일에 레버뉴를 좀 일으키고 싶다. 그럼 다른 것들이 줄어야 돼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 가지를 다 원해. 이게 뭔가 제가 경제학자 아니니까 수치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지만 이 그림을 원으로 보고 서로 상공하고 하기 때문에 한 놈이 많아지면 한 놈이 줄어든다는 그런 컨셉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세 개를 동시에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터진다는 거지. 컨셉상으로. 불가능한 삼위일체 뭐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레버뉴를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관세율을 뭐 5,000%야 자식아 이렇게 하면 다른 쪽이 터지는 다른 거죠. 쪽이 관리가 안 된다는 그 레스피라스리라고 하는 그 상호성도 깨지고. 그렇죠. 그런 걸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다시 구슬을 돌리는 작업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연구를 해볼 텐데 트럼프 1기 때는 그 로버트 라이하이즈가 주로 리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발목을 잡았던 사람이 발목 잡았다는 사람보다는 뭔가 그 조금 쉽게 가려고 했던 사람이 문우신 장관이 있었어요. 자, 나머지 이제 분들도 있었지만, 자, 그러면 1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이 하이잘스 장관이 주로 리드를 했었어요. 근데 2기 때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있나 한번 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NEC 디렉터, 이거 내셔널 이코노믹 카운슬이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오른쪽으로 스티븐 마이런이라는 CEA 이게 이제 카운슬 이코노믹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악관의 경제 띵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이 자리에는 주로 뭐 이전에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유명한 사람들, 뭐 제네디 앨런이라든지 뭐 그랜스팬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큰 경제학자들 있는 자리였었죠. 그리고 우리가 트레저리 세크리터리가 있고 스캇 베센트가 있고,
그다음에 카먼스 세크리터리가 하워드 루트닉이 있고 그다음에 NEC 디렉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US 트레이드 리프레젠티티브가 제미슨 그리어가 있는데 네. 이 제미슨 그리어는 로버트 하이다이저의 말하자면 이제 보좌관 자기가 로펌 있을 때 같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어소시에이트를 예. 들어올 때 이전 정부에도 그랬었어요. 항상 자기 이제 일종의 어소시에이션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키우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네. 제가 아무리 봐도 일기 때처럼 실질적으로 협상을 리드할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약간 그래도 의견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필요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약간 이렇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은 눈에 띄지가 않는다. 일기 때는 있었는데. 클리어하게 있었는데 왜냐하면 일기 때 여러 번 고비가 많았거든요. 트럼프도 포기할 정도로 네. 있었는데 중국과 할 때. 중국과의 관계에서 안 됩니다. 우리 지금 큰일 납니다. 문희신 장관도 이 정도 됐다고 그냥 그만합시다 하는데 안 됩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로버트 장관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보면 그냥 주로 예스맨들이 많은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이제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올가의 그런 이제 베테랑이잖아요. 예. 베테랑이고 뭐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이분이 뭘 하는지 좀 약간 헷갈리고 약간 지금 결국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입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 로버트 장관처럼 예를 들면 뭔가 리드해 나가는 있으면 그 사람의 철학을 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두드리는 돌을 조사해 가면 답이 나오는데 지금은 여기서 그거를 할 만한 사람이 없고 단지 얼마 전에 얘기 나와서 뭐 이렇게 좀 그 우리 스티븐 미란 그 보고서를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나와서 이제 그 이분은 보편 관세를 20%에서 50%를 매겨야 예. 트럼프 관세 정책 원하는 게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상당한 무리가 있는 정책이죠. 그건 뭐 실제로 리드할 사람은 그런 분들은 정책 자문이기 때문에 실제 리드하지는 않아요. 참고로 자료를 좀 제공하는 거지. 예. 자, 이런 책사들이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 트럼프 입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의회 인물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성향을 또 우리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트럼프와 머스크를 이제 동시에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예측 불가하죠, 충동적이죠, 이 SNS에 그냥 뭐 아주 미쳐 있죠. 약간 허풍쟁이 같긴 한데 무시하면 큰일 나는 그런 시츄에이션. 그렇죠? 그리고 약간 사기꾼 기술도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그런 캐릭터. 약간 미치광이 전략도 가끔씩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스마트하고 과감하고 자기 기기도 엄청 빠르고 그러나 사람들이 따르는 이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런 걸 전제로 또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자, 4월 2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그림이 뭔데요? 이 그림은 X축은 자, X축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 금액이고 예. Y축은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GDP에 얼마만큼 포션이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왜 멕시코나 캐나다를 제일 먼저 그렇게 시비를 걸었을까요? 수출 금액도 많으면서 자기네 나라도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큰 나라를 그렇죠. 찾다 보니 멕시코가 단연 넘버원이네요. 그렇죠. 제일 효과가 얻어맞으면 제일 아플 나라. 제일 아픈 날. 네. 제일 아픈 사람들이고 그리고 효과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베트남도 아플 뻔했네요. 금액이 작을 뿐이지 베트남 자기네 입장에서 보면 크니까. 관세가 자기들은 높으니까. 관세를 두드려 맞고 잘못되면 베트남은 굶어 죽는다는 얘기죠. 경고장 날렸다가 베트남은 그냥 쓰러져서 기절할 거죠.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차이나에 대해서 20%를 초기에 매겼잖아요. 예. 차이나에 대해서 왜 차이나는 지금 왜 이렇게 낮아요, 근데 지금? 차이나가 GDP에 비해서 미국 수출이 별거 아니다는 거죠. 별거 아니구나. 안 무섭다. 안 무서워. 그래서 차이나하고는 협상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차이나한테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 되지가 않고 차이나는 협상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있는 그
트럼프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예. 차이나랑 이렇게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왜 로버트 1기 때 장관처럼. 역전의 용사들은 다 은퇴했어요? 1기 때 그래서 1기 때 역전의 용사가 사실은 이번에 그 로버트 장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뭐 상무부 장관이다 아니면 뭐 재무부 장관도 들어온다는 말도 있었는데 안 들어왔잖아요. 예. 그분도 나이가 많아요. 트럼프랑 한 살 차이니까 그래. 아, 그래서 일단 많고 트럼프도 이제 공부할 거 다 배웠으니 이제 내가 좀 내 마음대로 해볼게. 그리고 조금 말 잘 듣고 좀 젊은 사람들을 기용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멕시코, 캐나다는 굉장히 미국에 의존적인 경제니까 그렇죠. 우리가 막해도 얘네가 결국 찍스를 못할 거야. 그게 트럼프의 생각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세계 나가는 거고 나머지 이제 뭐 저머니, 재팬, 사우스 코리아 이런 이제 단계가 들어가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한번 이렇게 살펴보자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럼 저건 중국을 겨냥한 건 아니네요, 관세는. 관세는 중국을 겨냥을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그래도 상당한 포션이 중국에서 오니까 네. 중국을 제외하면 절대 안 되죠.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이제 X축이 일단 양이 많으니까. X축이 크냐는 건데 X축도 뭐 큰데 X축은 크지만 캐나다 정도네요. 네. X축은 큰데 그렇죠. Y축이 약해가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안 무서운 그러든가 거지. 말든가. 중국이 별로 미국을 안 무수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아. 근데 그런 입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나 제품은 꽤 많이 들어오긴 하니 그걸 막아줘야 미국의 제조업이 보호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그렇죠. 거겠네요. 그러면 차이나를 막아주면 차이나다가 더 이상 공장을 안 짓고 미국에다 짓는다는 거죠. 그렇게 그게 예. 트럼프가 원하는 네. 것. 리스트릭션에 의한 관세 중국 정책이라고. 입장에서는 니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죠,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구슬을 한번 우리가 돌려보겠습니다. 자, 보편 관세라는 얘기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요. 네. 마이런 보고서에 나오는 것처럼 20% 50% 보편 관세는 이거는 좀 물 건너갔다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왜요? 보편관세 아직 뭐 보편 관세라는 얘기는 전방위적으로 모든 제품에 다 붙인다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사실 상권 분립의 위반이죠. 그는 관세 정책의 근본적인 것은 다 국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세수는. 근데 단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냥 관세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이유를 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행정명령으로 201조, 예, 232조, 301조 이런 식으로 달죠. 그래서 이 보편 관세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보편관세를 하려면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은 물론 뭐 비상 뭐 이런 경제 뭐 비상기업 형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니가라는 이슈가 있을 수가 미국 내 있다는 의회에서는 트럼프의 보편관세는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도 공화당이 많고 전반적으로 관세를 좋아하지는 않죠. 전반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죠. 특별히 우리가해서 자, 그다음에 이 상호관세는 형편에 따라 아까 보여주신 그런 그림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예. 보고 상호관세가 이제 먼저 때리고 협상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이 중국산 관세는 계속적인 진심이다. 자,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과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다이렉트 딜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양보하고 뭐 이렇게 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국산 관세는 이걸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이게 큰 그림상으로 미국 관세 정책이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에 관세 부과하는 게요? 네네. 왜냐? 제조업을 미국으로 돌리는 게 큰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 중국이야 콧방귀를 끼든 안 끼든. 네. 계속 해야 된다는. 네. 예. 자, 철강과 알루미늄은 지속적으로 232조가 작동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철강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인 것 같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제가 25% 관세 위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멕시코랑 캐나다랑 워낙 오랫동안 이 납사를 하고 USMC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얘네들이 내한테 부당한 이익을 많이 취한 건 알겠는데 이게 헤어지자니 나도 가슴이 아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캐나다는 관세를 하겠지만 상당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근본적으로 한미 FTA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런 이제 상호 관세 형태로 어느 정도가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올 때 대응을 하면 된다는 얘기를. 이건 나라마다 어떤 기준으로 매길까요? 이 상호 관세는. 근본적으로 이런 큰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 상호 관세라는 컨셉이 뭐냐? 결국은 미국에 대해서 이익을 취한 나라의 포션이 얼마나 많은가? 예. 그리고 그 상대 국가가 미국 수출을 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방해를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고요. 그리고 관세가 미국보다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건 이제 원칙이 그럴 텐데 네. 사례들이 좀 나와야 알 수 있겠네요. 지난번에도 우리는 미국한테는 관세 거의 안 받고 미국 상품 수입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이번에는 한국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사실은 이번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1기 때 나온 얘기거든요. 1기 때 25%가 나왔었어요. 예.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자동차 얘기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쿼타를 만든다든지 나중에 이제 한국이 다른 것을 뭘 주면서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게 뭐 다운그레이드가 되든지 지금 뭐 쿼타대로 바뀌든지 예, 자동차는 한미 FTA로 인해서 양쪽 다 관세가 거의 없죠. 무관세인데 물론 이제 뭐 이런 이제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예, 그런 건 있겠지만, 조금 예외인데 예, 근데 예, 뭐가 그런 불만인 거. 거예요? 트럼프는 서로 관세가 거의 없는데 예. 미국 차가 한국에서 잘 안 팔리니까 그것도 있고 개국 무역 적자가 한국이 무역 흑자가 심하다는 거지 미국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냥 다시 좀 돌려다오 하는 컨셉이죠. 가져갔으니. 관세가 공평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리가 있겠니? 그렇죠. 이게 참 출발을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은 내리막길로 달리고 나는 그냥 달리지 않냐. 이제 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의 큰 그림은 뭐냐면은 너는 내리막으로 달렸고 나는 그냥 팽팽하게 달렸는데 예. 일단 내리막으로 달리면서 그랬던 모든 이익을 다 돌려내야. 그러고 나서 상호관세, 즉 그다음부터는 공평하게 가자는 거죠. 상호관세라는 얘기가 호혜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는 내리막길이면서 슬쩍 반칙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뭔가 모래주머니 차고 있는 게 있어요. 자동차에 관한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자, 우리나라는 일단은 이제 미국이 생각할 때 자동차도 사실은 상당한 포션이 뭡니까? 철강이잖아요. 그렇죠. 철강은 every year 나오는 게 뭡니까? 반덤핑. 그렇죠.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그렇지. 우리 전기도 공평하지 싸다고 않다는 거죠. 한전이 적자 보면서 공장 돌리고 계속 해주죠. 그거. 뭐든 한국처럼 수출 기업할 때 잘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고멘트가 미국의 전반적인 컨센서스예요. 트럼프 행정부의 컨센서스고 이거는 민주공화 할 것 없이 엔타이 덤핑 이런 건 널리 있어서 왔었어요. 그래서 엔타이 덤핑 자체 관세도 몇백 %예요. 평소에도.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한국 기업 조금 더 쓰셔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말씀 주십시오. 예. 자, 한국 기업들이 그럼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서 사실 뭐 항상 그러잖아요. 뭔가 사건이 터지면 뭐 어떤 사람 돈 벌고 어떤 사람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스몰하게 여기서 우리가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는 건데 아니면 최소한 뭐 얻어맞더라도 좀 작게 얻어맞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뭘까? 공부를 하면 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좀 제가 넘어가고 이제 뭐 일단 우리가 하나를 제가 좌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런 겁니다. 이거 안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대응 방안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될까? 사실은 한국 정부는 1기 때도 참 잘했어요. 협상할 때 보면 그 우리 누굽니까 김현종이신가요? 그분도 그 러브 라이트 아이즈 말에 의하면은 아주 잘하셨고 뭐 스포츠도 뭐 미국 사람 못지않게 더 많이 알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토리티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에서 카운터파트가 얘기하면 합의를 보면 바로바로 결정할 수 있었군요. 바로바로 결정할 수 있고. 근데 중국은 그게 되지가 않았어요. 맨날 시진핑한테 물어보고 뭐 여기서 결정해 놓으면 거기서 너는 왜 그렇게 했니 반대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대표를 뽑으면 선수를 뽑아야 돼. 트럼프가 선수를 좋아하거든요. 보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 트럼프가 뭐
러시아랑 뭐 붙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브로맨스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트럼프는 이 푸틴을 선수로 생각하는 거죠. 시진핑도 선수, 심지어 김정은도 선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 컨셉인데 우리도 선수를 파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오소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결정적으로 결정은 안 났지만 얘기하는 가운데 뭔가 요 정도면 되겠다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답을 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전부 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 맞춰서. 예. 그러면 그걸 또 낮춰서 하면 딜이 영원히 안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그냥 관세 결정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불편하더라도 이 선수한테 호소를 줘야 돼. 오토리티를. 오소리티를 네가 가서 결정하고 와.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합의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죠. 제가 약간 좀 저도 뭐 사실 트럼프 못지않게 우리 소송을 하면 이 협상, 이 합의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합의를 할 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실례를 제가 하나 들어보면 이제 숫자만 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예. 소송을 오랫동안 하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합의를 봐야 되는데 상대방이 3.2 밀리언을 내놓으라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100만 불 이상은 절대 못 준다. 돈이 없다. 이제 저는 주로 방어를 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한참 또 몇 달을 왔다 갔다 했어. 그래서 상대방이 1.8 밀리언 180만 불 주면 내가 합의해 줄게. 예. 상대방 변호사는 아주 업계에 유명한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내려왔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고객한테 전화를 합니다. 자, 우리 사장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180만 불까지 우리가 한번 내려볼 테니까 180만 불에 대한 오토리티를 주십시오. 그럼 내가 바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들이 이렇게 밀당을 할 때 순간적으로 너 오늘 결정할래?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1.8 오토를 받았어. 그리고 원포인트 A시 제한이라는 것도 알았는데 그건 고객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 미리서부터 왜냐하면 이게 결정난 게 아니니까 예. 내가 1.8 정도면 내가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같이 뭐 비즈니스 했으니까 상대방이라도 그래 1.5A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180만 불 가지고 그리고 180만 불을 원래는 이게 3.2였기 때문에 예. 고객은 180만 불만 해도 땡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180만 불을 가지고 가서 160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죠. 계속 나는 어. 90만 불 부르는 거죠. 90만 불 불러요? 그리고 또 한 달 정도 지나가. 예.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얘는 안 내려와요. 그래서 근데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예. 소송 날짜는 다가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텍스트를 보냅니다. 실제로 보냈던 일이에요. 11시 45분에 핸드폰으로 Hey James, I am ready to settle the case. I can give you what you want. 너 원하는 거 내가 줄 준비 돼 있다. 텍스트를 today. 문자 메시지를. D가 중요해요. today. 오늘 내가 준비가 돼 있다. 그 지가 원하는 거는 1.8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가 연락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오겠죠. 오면 이제 뭔가가 되는 희망이 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나는 아직도 얼마 내 마음 속에는 90만 불이에요. 90만 불. 그 전화가 옵니다. 예. 안 오면 이게 일단 좀 곤란해요. 전화가 오면 그럼 내가 내가 그래도 저기 하니까 내가 1.2까지 받았다. 근데 힘들게 해서 받았다. 우리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 그냥 1.2로 하자. 계속 1.8. 계속 30분 얘기해도 1.8이야.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애걸복걸 사정을 해요. 내 입장도 좀 생각해봐라.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고객을 입장을 최대한 우리가 젤러스 리프레젠트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네가 지금 바로 결정하면 그냥 내가 1.5 할게. 사실 제 목적은 뭐냐니까 10만 불을 내리는 거예요. 예. 1.8보다는 왜냐면 고객한테 1.8 했으니까 그렇지. 얼마라도 내리면 제 면이 좀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1.8는 이미 오토리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5 오케이. 그 얘기를 변호사님이 상대방에게 하신 거예요? 하는 거죠. 아니죠. 1.5를 내가 하니까 그러면 좋다.
자기가 내가 그럼 나도 10,000불 양보해서 10만 불 양보해서 원포인 3번을 할게. 그리고 또 한 30분 얘기를 해. 예. 피곤하잖아. 지금 미드나이트 지났고 새벽 1시 2시인데 예. 피곤하다 그만하자. 그냥 원포인 6 그래 알았어 그만할게. 하고 원포인 6 끝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오토리티를 가지고 있으면 밀당할 때 유리하다는 거죠. 저쪽 변호사는 얼마 오토리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플레인티브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자기 많이 받을수록 많이 받을수록 유리한 거고 거기는 트럼프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자잖아. 의리 위치잖아요. 예. 의리 위치라도 쪼리면 안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트럼프는 또 you have no card 그럴 텐데. 그렇죠. 계속 그 친구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버티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릴레이션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그렇게 잘 했지 않냐라고 해서 그래서 오토리티를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가를 카드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 그렇죠. 자, 그다음에 상호 관세를 매길 때 무슨 얘기 하냐니까 너네들이 이 상호 관세를 할 때 뭐냐면 비관세 장벽을 얘기해요. 네. 너무나 많은 그 무역 장벽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 제품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 뭐 소고기 30개월 넘어가면 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미국만큼 이 비관세 장벽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예를 들면 FDA, USDA, EPA, CPSC 심지어 마약 단속국까지도 이 컨테이너를 잡아요. 아하. DEA, CBP 뭐 you name it. 그다음에 NOAA 뭐 Fish and Wild Game 진짜 이름도 안 들어보는 그 관청에서 이 수입 물품을 잡습니다. 예. 미국만큼 한 대가 없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법안 생겨요. 19만 전 현대화법, 화장품 안전 현대화법 줄줄이 사탕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걸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너네들이 얼마나 많이 무역 장복을 하고 그리고 수출이 실제로 많이 그렇게 통관들이 거부됐던 데이터를 가지고 야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지금 객관적으로 좀 말이 되지 않지 않냐. 우리 소고기 하나 가지고 뭐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게 디스카운팅하는 프로포즈를 좀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아마 시간을 많이 안 줄 거예요. 트럼프가. 네, 왜냐하면은 작년에 1기 때 중국 관세 딜이요 1년 8개월이고 1년 6개월인가 1년 8개월이 걸렸어요. 임기 다 지나가죠. 거의 이 중간 선거 직전에 끝났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지. 왜냐? 자, 예를 들면 금년에 계속 해가지고 내년에 관세가 진짜 왕창 올라가지고 그러면 얼마만큼 당분간은 인플레이션 틀면서 뛸 거라고. 그게 영향이 있든 없든 간에 국민들이 일단은 할 거잖아. 뭔가 일이 벌어진다고. 네. 벌어지면 그때 주식이 왕창 작살을 할 텐데 선거 중간 선거를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깨지면 이번 연도에 깨지고 내년에는 다시 주식을 부양하든지 뭔가를 국민들이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예.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많이 안 줄 거라는 얘기죠. 그런 관점으로 얘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근데 우리 아마 한국 정부가 잘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뭐 산자부 우리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참 하나하나 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트럼프가 4월 2일에 코리아 니네는 얼마야? 얼마 자동차는 뭐 이거 부과한다 이렇게 하면 네. 전화해서 야 잠깐 일로 와봐. 너 오소리티 있어? 일로 와봐. 얘기를 해서 그걸 조절해야 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표면상으로는 그리어가 나오든지 뭐 USTR 대표부가 나오겠죠. 근데 로버트 라이트 하이즈처럼 그렇게 거진 로버트 라이트 하이즈가 얘기하면은 트럼프가 노를 안 하거든요. 예. 안 하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선수가 가야 된다 그런 얘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들은 뭘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타립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용어를 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관세. 요거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원산지나 품목 번호를 세탁하는 건데요. 관세가 낮은 쪽으로.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컵이 있잖아요. 예. 이 컵이 관세가 예를 들면 30%다. 예. 근데 꽃병은 10%예요. 네. 그러면 이 컵이
꽃병으로도 사용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예. 용도를. 예. 그럼 여기다가 뭐 마치 꽃을 그려가지고 마치 뭔가를 네. 작성을 조금 더 해가지고. 그렇지. 그럼 이거를 통관할 때 이거 꽃병이에요. 꽃병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그걸 이제 우리가 합법적으로 타립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예. 이제 그런 정책 아니면 이제 중국산 부속품을 가져다가 한국산으로 만들면서 예. 그 고관세를 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왔다. 그 나중에 이제 이렇게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진 신고기 때문에 그냥 예. 꽃병으로 신고하고 관세 작게 내면 돼요. 그럼 한국산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까? 상호 관세라는 건? 아니죠. 이 상호 관세라는 얘기는 네. 뭐 그런 이제 거의 보편 관세의 컨셉인데 예. 마음에 안 드는 물건에 대해서만 그렇다고 자동차 볼 수 있죠. 이런 예. 거.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 안 는. 만일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좀 디제스터 수준으로 피곤해지는 갈 수 거고. 있죠. 예. 근데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럼 그럴 때 미국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럼 예를 들면 자동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 30% 물린다라고 하면 물고 넘어와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라. 그래야 우리 미국 시장 안에서 미국 자동차가 좀 더 팔리지. 그거일까요? 아니면 빨리 미국 공장 지어라는 의미일까요? 뭐 같은 얘기입니다. 양쪽 다죠. 일단은 많이 들어와서 미국 공장을 많이 짓게 되면 근데 사실 미국 공장을 많이 짓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어떤 인더스트리는 보면 실질적으로 외국 노동자들 많이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효과는 뭐 완벽하게 원하는 대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실정적으로 가시적으로는 공장이 생기고 조합이 크리에이션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나 철강 쪽은 세수 목적이라기보다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자기 산업의 보호 촉에다가 맞춰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그 세금을 걷는 목적은 조금 더 미약하다고 볼 수 있죠. 설사 그게 퍼센티지가 낮다 하더라도 안 들어오는 쪽으로 쿼터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러면 훨씬 그 방향이 억셉트 할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날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과민하게 반응한 것은 좀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관세의 그 세 가지의 펑션이 이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삐끗할 수밖에 없고 예. 그 얘기는 상당 기간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부작용이 또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미국 쪽에서 나올 수 있으니. 시스템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내부의 시스템상으로 그렇죠.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 관세가 가지는 근본적인 이런 메커니즘이 예. 세 가지를 동시에 그렇게 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이 스스로가 작동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를 올리면서 매출을 과연 늘릴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의미입니까? 그렇죠. 그게 한쪽은 달라지면서 그게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 뭐가 요일당 되는 게 아니라 예. 순간적으로 일이 터지면서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스탑 시키는 거죠. 그럴 거예요. 관세를 계속 높여서 그냥 저러느니 공장을 미국으로 갖고 가자라고 하면 트럼프가 얻는 게 있는데 한국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공장을 지금부터 그럼 미국으로 가서 더 짓는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임기 다 지나가잖아요. 자동차 공장 부지 찾고 공장하고 직원 뽑고 하면 벌써 트럼프는 빠이빠이 가죠. 매년 걸리죠. 그러면 그때도 계속 관세가 이렇게 높다고 가정을 해야 공장 옮긴 보람이 있는 건데 다시 또 다른 대통령 와서 관세 낮추고 그러면 미국 공장이 애물단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국민들이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딜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오히려 더 그게 더 한국의 국익이 이익일 수 있다. 이게 파퓰러하지 않고 요건 또 뭐든 먹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참 얘기하기 조금 그러긴 한데 예를 들면 뭐 농식품에 대한 어떤 규제를 우리가 좀 감당을 하고 예를 들면 자동차를 짓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러고 나면 또 트럼프 임기만 버티면 되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게 뭔가 전략적으로 지금은 약간 힘들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차라리 관세를 두드려 맞아. 두드려 맞더라도 우리가 감내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버텨보는 그것들이 더 근데 관세를 막 들어오면 너무 뭐냐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과민 반응을 일으키지 말고 차라리 맞더라도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뭐 멘트를 드리면서. 근데 아까 그러네요. 전에 그러네요. 처음에 계속 궁금함이 남는 게 말씀하셨던 대로 관세가 실제로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관세로 다른 세금을 대체하는 효과도 많지 않고 시스템상으로 관세가 잘 거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트럼프의 생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게 그것도 많이 거두려고 하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럼 또 지금 반발도 많고 복잡한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잘 작동을 할까 그걸 잘 이제 미국 내에서도 그런 반대 여론들이 많지 않을까.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되는 게 어. 진짜 트럼프가 우리 그 마이런 리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보편 관세를 20% 50% 20에서 50% 올린다 그러면 세수는 엄청 늘어나죠. 예. 3.5 트릴리언에 30%면 거의 1조 달러예요. 예. 그죠? 1조 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 그렇다 카더라도 내국세를 대체할 수는 없어. 내국세가 5.8 트릴리언이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 그 관세를 내국세를 대체할 목적으로는 50%를 때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를 때려도 안 된다는 거지. 그 목적을 못 이룬다는 거지. 네, 그건 당연히 예,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네. 보편 관세로는 가지 않는다는 왜 보편 관세를 20% 50% 때리면 거의 이 물동량이 없어지는 거지. 디프레션이 확 온다는 거 예를 들면. 예. 뭐 그렇기도 하고 다시 환율이 그럼 변해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의미가 말하자면 없을 거예요. 진짜 그거- 무슨 반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보다 관세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처음에는 많아 보이는데 그것이 아까 말했다시피 시스템사고 삐끗하면서 오히려 낮추는 것이 미국에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막 처음에 나오는 그 숫자에 너무 목매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라이트하이저 네. 그분이 쓴 No Trade is Free. 프리. 예. 그러니까 결국은 관세 매겨서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하자 수출 국가가 되자는 건데. 그렇죠. 메인이 그렇습니다. 수출 금방 되겠냐고. 하여 이게. 근데 이게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미국이 수출 국가가 되면 적자 안 보겠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럼 한국 같은 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나 미국을 기축통화국을 안 쓰는 나라는 미국에서 달러를 벌어서 외환 보유액을 쟁여놔야 환율이 안정되는데 그렇죠. 그걸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오르겠죠. 이렇게 당연히 일본 오르죠. 환율도 오르고 하여튼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은 달러를 미국에서 벌어와서 외환 보유액에 4천억 달러 쌓아놓은 덕분에 그래도 한국에 가서 투자도 하자 하면서 달러가 들어오지 외환 보유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외환위기 때처럼 그 환율이 치솟을 거고. 네. 그래서 미국이 적자를 안 보는 상태에서는 다른 나라들 통화 가치가 다 약해지고 달러는 강세가 돼서 다시 미국은 또 적자를 보게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수출품이 그렇게 갑자기 비싸진 느낌이 들 테니까. 근데 경제학자의 논리죠. 자, 그런데 예. 이제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뭐냐면 뭐 저는 경제학자 아니니까 뭐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걸 읽어보면 자 지금 현재 강달러죠. 관세 올리면 당연히 강달러죠. 예. 강달러를 유지하면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되면 뭐가 회복됩니까? 이론상으로 하면 그럼 미국 제조업이 회복이 되면 미국이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강달러를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럼 네. 관세를 과감하게 내려가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수출이 미국이 더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세가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달러도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나간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바뀔 거다. 그렇게 바뀔 건지 제가 모르죠. 그러나 네. 그런 정책이다. 그런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네, 맞춰줘야 된다. 그런 계속 얘기죠. 오늘 하신 말씀이 그 라이트하이저 같은 그런 강경파도 없고 관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에 있어서 매우 삐거덕거리는 게 꽤 많을 거야 생각보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말씀 오늘 하고 싶은 거 네. 같네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들이 대부분 다 월가 출신들이 많고 그 사람들은 솔직히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라이트하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신도 그렇고 굉장히 이런 그런 하울트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WTO나 랍스타나 이런 걸 도시락 싸들면서 말렸거든. 돌아다니면서.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만일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이상적인 인상인데 그런 인상이 항상 좀 기술 발전 뭐 AI 그런 거하고 조금은 안 맞는 느낌이 있긴 있죠. 예.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큰 그림이 사실 이민 정책 같은 것도 왜 막느냐면은 이민이 물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뭐 펜타닐 들어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막혀지면 노동자의 임금들이 원하는 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은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주식 보세요? 시장은 지금 현재는 트럼프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형편이 안 되고 그러나 내년에는 그 사실 금년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트럼프는 이 애틀리스트 뭐죠 그 10년 그걸 뭐라 그러죠 10year 노트를 10년 국채 트레저리 노트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내려오도록 할 텐데 아무튼 금년은 상당히 좀 힘들지 않겠나 전반적으로. 변호사님 하나만 여쭤보고 지금 미국에 이제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통상 쪽 전문가시니까 미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트럼프 어마어마한 투표율도 높았고 그쵸? 기대감도 높고 뭐 여전히 그런 건 알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뭐 잡음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쵸? 예상했던 대로 잡음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미국 내 전문가들이나 미국 내 여론은 야 트럼프 진짜 잘한다입니까? 아니면 너무 혼란스러워라고 관세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고 있다고 보세요? 트럼프가 뭐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사람이 되게 많고. 네. 오늘 그렇지. 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렸지만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좀 많잖아요. 뭐 저도 관세를 전공했고 관세에 대해서 많이 오랫동안 이걸로 밥벌이 하는 사람인데 예. 근데도 힘든데 일반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거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정책 갖고 뭘 해본다? 그러나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중산층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뭐 한번 믿고 한번 쳐다보자. 네. 근데 그게 얼마나 갈지는 모른다는 거지. 그런 믿음과 신뢰가.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주식시장도 좀 이상하기는 해 사실은. 예.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 하여튼 뭐 미국도 뭐 허술한 게 많네요 생각보다. 뭐 허술한 게 어딘들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미국도 지금 당황하고 있어 속으로는 사실은. 네. 그러니 당황하지 말고 카드 받으면 그때부터 차분하게 잘 생각해서 대응을 하자. 알겠습니다. 네. 우리의 카드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네. 김진경 변호사님. 야 관세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줄 어떻게 알았어요? 관세는 그냥 되게 쉬운 세금이고 그러게요. 쉬운 학문이고 포션도 얼마 안 되고 또 그냥 슬쩍 빼먹어도 또 뭐라고 안 하고 그러는 거였는데.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정 감사합니다. 변호사였습니다.